이렇게 좋은 의미로 괴랄한 작품은 매년 최소 한 편 이상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티탄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Everything Everywhere와 All at Once가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이 영화 서브스턴스가 바로 그 계보를 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션 베이커의 아노라가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각본 감독은 모두 코랄리 파르자입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서브스턴스를 통해 처음 접하는 분인데요. 들어보니 전작 리벤지 역시 시칠갑 제대로 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서브스턴스에서는 대놓고 오마주하고 있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리 큐브릭. 우선 이 작품에는 깊은 복도의 안쪽으로 향해 가는 숏이 많은데요. 큐브릭의 걸작 샤이닝 속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영화의 끝자락 무대에서 몬스트로 엘리자 수의 정체가 밝혀지는 바로 그 순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유명한 점프컷 사운드 트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큐브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서브스턴스는 해석의 욕망을 주동케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도사리는 작품이었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People always ask for something new. At 50, it stops. 서브스턴스가 품은 여러 상징들 중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담백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야자수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 속 뜬금없다고 느껴질 만한 포인트에서 우두커니 서있는 야자수가 인서트 되곤 하죠. 낮일 때도 있고 밤일 때도 있으며 나무가 바람에 나부낄 때도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야자수 장면이 로앵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는 지점입니다. 야자수는 무엇일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영화의 결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거죽만 남은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리즈 시절을 상징하는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적힌 블록에 위치하는데요. 자연스레 그녀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요. 이 순간 엘리자베스의 눈에 포착되는 것이 바로 야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브스턴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그러져가는 한 인물의 욕망에 대한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체제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꿈꾸는 것은 착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녀는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상승의 욕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야자수로 표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닥에서 위를 향한 시선의 종착점에 놓인 야자수라고 해야 될까요? 엘리자베스의 집이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고층이라는 것도 그녀의 욕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속 색깔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논지와 동일한 궤를 갖습니다. 저에게 서브스턴스에서 흥미로운 색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먼저 노란색. 영화 속 엘리자베스는 노란색 코트를 자주 입습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오프닝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계란 노른자. 서브스턴스를 주입하자 두 개로 증식하는 노른자는 결국 엘리자베스와 수의 관계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노란색은 이렇게 봐도 흥미로운데요. 엘리자베스가 누린 그동안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 역사만큼은 그녀가 줄 세워놓은 트로피와 선물들을 통해 남아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허무감과 분노가 지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엘리자베스가 커리어의 최정점일 때 받은 선물로 추정되는 스노우볼일 텐데요. 그녀가 자신의 초상화에 집어던지는 바로 그 물건 말이죠. 그 스노우볼 속 반짝이는 가루가 바로 금색이었습니다. 이 금가루는 영화의 마지막 야자수를 쳐다보는 순간 판타지처럼 등장하기도 하죠. 노란색 코트와 스노우볼의 금가루를 위시한 황색 계열의 색상은 아마도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지향점 혹은 과거의 영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빨간색과 파란색. 영화에서 이 두 색은 대비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요. 두 장면 역시 영화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여 조응을 이루고 있죠. 먼저 영화 초반 엘리자베스는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빨간색 화장실에서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하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음은 수는 연말에 행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서브스턴스 남용으로 인해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 그녀 역시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빨간 화장실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이빨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헐겁게 도식화해서 본다면 파란색은 현재의 나쯤 될 것이고 빨간색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욕망의 영역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장면 모두 파란색이라는 현재의 상태에서 빨간색이라는 이상을 쫓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영화는 적색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 빨간색의 종착지가 피칠갑의 세상이라는 지점 때문입니다.
서브스턴스의 마지막 30분은 광기 그 자체입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몬스트로 엘리자 수가 공개되는 순간 극에 도달하죠. 이 시퀀스를 지배하는 색은 단연 적색일 것입니다. 낭자하는 혈흔이 특히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이 장면은 일종의 단죄 같습니다. 무대에 앉아있는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이끌어가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악랄하게 말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데 대놓고 혹은 암묵적인 동의를 한 자들인 것인데요. 즉 빨간색에 미쳐있는 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적색을 이용해 역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메인 빌런 하비는 몇 년 전 미투 운동으로 정체가 탄로난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시퀀스에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아했던 지점이 있는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객석에 앉아있는 미성년 소녀의 면면입니다. 심지어 영화는 그녀를 원샷으로 보란듯이 담아내죠. 제 뇌리에 즉각적으로 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자는 여성들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등장하는 19금 쇼에 딸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한 정신나간 어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극중 관객석에 앉아있는 이들의 수준에 대한 일종의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의 잘못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거나 혹은 SNS, 댓글 문화 등을 경유해서 보면 미성년자 역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오염시키는 데 일정 부분 일조를 했고 그런 이유로 단죄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 의견들도 일견 공감이 됩니다. One single injection unlocks your DNA and will release another version of yourself. This is 다시 영화의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얼굴만 남은 엘리자베스가 녹아내리고요. 바닥에는 빨간색 물질만이 남게 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물걸레에 의해 소멸되죠. 그런데 이 장면은 영화의 도입과 공명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핫도그를 엘리자베스 블록에 떨어뜨리는 장면. 엘리자베스가 녹아내린 바로 그 장소에 음식물을 흘리고요. 어설프게 정리하고 난 뒤 떠나는데요. 그로 인해 그곳엔 빨간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창작자의 의도적인 연출일 텐데요. 그러니까 적색의 물질은 엘리자베스의 흔적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남자가 떨어뜨린 핫도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자베스는 핫도그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서브스턴스는 인간과 음식 사이에 등호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이 작품의 저류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깔려있는 것처럼 추정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가 해체되고 해체되어 결국 어떤 물질로 수렴하는 것처럼 음식 역시 최소 단위로 분해되면 어떤 물질이 되겠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원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이 작품에 의거해서 본다면 최소의 영역에서는 인간이든 음식이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서브스턴스에서 음식은 다소 혐오스럽게 묘사됩니다. 하비가 엘리자베스에게 50세가 된 여성에 대한 폄하를 할 때 그가 새우를 뜯어 먹는 모습도 그렇고요. 하비가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선물로 준 것은 프랑스 요리 레시피 책인데요. 마귀 할멈처럼 변한 엘리자베스가 TV 속 술을 증오하며 책 속에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요리 장면은 마치 인간을 해부하는 것처럼 징그럽게 연출되어 있죠. 저는 창작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에 의해 품평되어지는 여성의 육체와 맛으로 평가내려지는 음식에 등호를 형성시킴으로써 세상에 대한 일가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왜 우리는 스스로를 물질화하고 있는가? 그러면 다음으로 이 작품에 녹아있는 두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의 설정 중 인상 깊은 것 하나는 엘리자베스와 수의 관계일 것입니다. 둘은 엘리자베스를 원본으로 하는 하나의 객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칙만 있을 뿐 사실상 서로 다른 두 자아입니다. 상호간에 정신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한 명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깬 뒤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홍보 문구에 나온 것처럼 나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나와 나의 대결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여성이 함께 깨어나 물리적으로 싸우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있기도 하죠. 물론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이지만요. 신화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기상천외한 설정 역시 여러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에게는 한 육체 속에 공존하는 두 자아에 대한 은유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자아 수와 그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민하는 자아 엘리자베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서브스턴스는 김대우 감독의 근작 히든 페이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히든 페이스 역시 수연과 미주 두 여성이 한 육체의 두 자아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탈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서브스턴스를 사용한 뒤에 등이 갈라지는 방식으로 수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유충이 나비로 변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엘리자베스가 3번 탈피하는 영화다. 엘리자베스에서 수로, 수가 몬스트로 엘리자 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트로 엘리자 수에서 엘리자베스의 얼굴 거죽으로 말이죠. 지금부터는 더더욱 저의 뇌피셜인데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핵의
헤겔의 변증법을 이루는 정반합 3단계. 다음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물론 서브스턴스에는 기독교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맨의 영향 때문인데요. 그 작품 속에서도 서브스턴스와 거의 유사한 표현 방식으로 세 번의 부활을 묘사하며 신성을 비틀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탈피에 대한 부분은 아무 말 대잔치이고요. 추가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의 뇌피셜을 던져놓는 방식으로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물질로 전락하는 인간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그 안에서 총질을 하든 밖에서 야바이 짓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어.